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 이응노 연구소 심포지엄에 이응노에게 배우다, 이 문장이 이렇게 글자로 인쇄돼서 종이 위에 이렇게 찍히니까 그냥 화면으로만 볼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응노에게 배우다, 그 말이 저에게 되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더 겸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서 이응노에게 배우다라는 이 제목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심포지엄이라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포지엄은 원래 향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담론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축제의 일종이고 잔치의 일종인데 물론 이렇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죠? 그래서 너무 그 심포지엄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와봐요. 제가 사실 저는 심포지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심포지엄에 사실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또 슬픈 기억이 많이 떠올랐는데 항상 우리는 심포지엄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불러다가 막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한 적도 있고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심포지엄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와서 딱 5분 만에 우리 정종미 작가님의 발표를 듣고 5분 만에 너무 매혹돼서 정말 매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 그래서 보통 저도 문학 전공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게다가 진료에 안료에 대해서 재료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몰랐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라서 한 분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기에 이것은 아름다운 잔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5분 만에 트라우마가 치유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고암 이응노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를 제가 배우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뭘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무 야단치시지 말고 저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제가 이 PPT를 편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멋지게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그냥 글자체도 그렇고 그냥 일단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포옹하는 예술의 아름다움은 제가 이응노 작가님의 삶과 예술 세계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 또 부당한 박해도 당하셨잖아요. 동백님 사건, 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큰아들이 실종되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 수많은 사건들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으며, 그리고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20개월 이상이나 복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말 거뜬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300여 점의 작품을 남기셨잖아요. 수감생활 중에도. 이런 의지와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저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리고 또 그런 강인한 내적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포옹하는 예술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고암 이응노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3.1운동을 그린 작품인데요. 고함 이응노 선생님의 삶에서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의 자존을 지키자는 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의 대부분의 주변에 아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이 참여를 하셨고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많거나 배움이 많거나 막 그래서 대단한 세속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너무나 지사적인 풍모를 지닌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정의감이 많은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삶의 보수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응노 작가님이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말리시는,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또 개화를 거부하는 옛 지식인의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도 거의 청년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그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3.1운동 자체가 여전히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립이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고 만세를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선언함으로써 제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염원한 것도 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선언함으로써 역사를 바꾸려고 한 어떤 간절한 몸부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중고생들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이런 에너지를, 에너지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의 혁명적인 그런 기운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3.1운동을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이응노 작가님은 정말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거의 뭐 손대지 않은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양색시인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홀대했던, 신기하게도 바라봤겠지만 홀대했던 그 양색시의 모습을 마치 약간 모델 워킹을 하는 그 빨간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모델 워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였는지, 이 평범한 군중들과 이분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였는지, 옷차림과 표정부터 그 모습을 정말 건드리지 않은 주제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그리셨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제 군상 시리즈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하지만, 군상도 정말 다양한 주제라서 아마 조금 더 우리 뭐랄까요, 문학에서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에서는 독극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뭔가 단지 해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군상이라는 제목이 많은데, 이 군상에 우리가 이 이응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상의 어떤 그 부제라든지 아니면 작품 설명 같은 것을 붙일지, 그렇게 해서 저마다의 군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군상의 다름, 개성에 대해서 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작품들이 많죠. 그리고 이응노 작가님의 작품은 이 공간 속에서, 모든 작품이 그렇겠지만 특히 공간 속에서 빛을 더 발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가서는 못 봤는데, 또 이응노 미술관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가서 또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공간을 바꾸는 예술의 힘이라고 할까요? 공간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그 예술의 힘을 또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이응노 작가님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상도 저도 아까 재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군상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바뀌는가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이응노의 생애에는 시대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트라우마가 교집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상처가 곧 나의 상처가 되는 그런 교차점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트라우마가 이응노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교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응노 선생님은 그것을 어떤 반드시 예술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냥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또 새로운 주제나 스타일로 변형시켜서 이런 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승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출과 표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표출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해버리거나 정말 화를 내버리는 건데, 표현은 표출을 넘어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또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과 표출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현의 가장 높은 단계가 어쩌면 승화인 것 같아요. 그 승화라는 것은 트라우마조차 극복하는, 상처조차 뛰어넘어서 승화된 상태니까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것 같은,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런 동백림 사건이나 한국전쟁 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극복하고 오히려 타인의 삶을 치유하는 쪽으로, 내 삶을 치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타인의 삶을 치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간 이응노 작가님의 삶에서 정말 예술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가 개성화라는 단어예요. 예, 개성화라는 것은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프로이트와 함께 양대 산맥이었는데 개성화는 사회화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화는 우리가 대세나 유행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제도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고 이 사회에 이제 사고를 치지 않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사회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균질화되고 획일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우리가 빚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삶을 운전해야 되고 내 삶을 창조해내야 하는데, 그런 강인함이 이응노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정말 글쓰기에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인터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극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그냥 핑계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 힘들어요 라고 핑계 뒤에 쓰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트라우마야 오거라, 예, 내가 맞서주마 라는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응노 작가님은 너무나 강인하면서도 유연했던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재료가 없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황을 하다가 또 금방 없는 재료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재료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나무로 된 도시락이었죠. 나무로 된 도시락에서 그 도시락을 뜯어가지고 그 재료로 만든 작품이 또 걸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데서도 돌파해내는구나.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은, 그리고 이 창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개성화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을 핑계대고 난 이거 못해, 난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가장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여기에서 이응노 작가님의 강인함과 또 유연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은 이건 직접 겪은 상처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겪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나서서 내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응노 작가님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셨고,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한국사의 이 수많은 터닝 포인트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아들을 잃거나 또 본인이 옥고를 치른 등 수없이 커다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멈추지 않고 마침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하는데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본인이 쓰신 건 아닌데 이건 융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은 wounded는 이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고 힐러는 치유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동태고 뒤에는 능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상처 입었던 사람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 멈추지 않고 생존자에도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나서서 치유하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선언을 직접 하세요. 그래서 광주의 참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또 상처 입은 광주 사람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돌봐주는 자로서의 삶을 하신다는 게 너무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거나 문제없거나 그냥 원래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상처 입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그 현실을 반영한 개념이기도 하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냥 상처 입은 존재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선 자기 자신을 치유한 다음 의사가 자신을 치유한 바로 그만큼만 타인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도 자신을 치유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고암 이응노는 융이 말하는 이 온디드 힐러의 개념에 너무나 잘 어울린 극적인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고 또 수많은 정치적 불안이나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암 이응노의 삶과 예술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한 시대의 뜨거운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의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심리학에서는 사회화는 제도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에고를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고는 사회적 욕망, 사회적 자아,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개성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보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 개성화된 흔적이 셀프의 그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개성화했는지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그냥 사회화를 했다면 고암 이응노 선생님은 아마도 서양화를 남들이 그리는 유행하는 화풍에 따라서 그리셨을 거예요. 사회화를 더 중시하셨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남들이 많이 가는 서양화의 길을 가지 않고 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시에는 동양화가 너무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화의 길을 택했고 또 뭐 정해진 스승도 없었고, 그리고 문화로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케어를 받으시진 않았더라고요. 항상 자기 안에서 스승을 찾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셀프 개성화의 길이고, 전형적인 독학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군상 시리즈나 추상문자 시리즈나 광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러 작품들이 그런 개성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면의 창조성과 문제력을 발현하는 쪽으로 대세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용감한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만드신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정말 제한된 진료, 사실 진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게 원래 미술의 진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술의 재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미술을 창조해내는 이런 기발함, 그리고 브리콜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브리콜라주는 그 재료가 아니어도 되고 정말 어디서 올지 모르는
굉장히 다채롭고 창조적인 재료를 가지고 때로는 재료 자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재료나 주제를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시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창조적 아이디어를, 영감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객꾼들,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하면 괜찮다는 느낌, 함께 이 무게를 짊어지면 이 고통이 훨씬 더 경될 것이라는 믿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응도 선생님은 자기 모든 작품의 주제는 평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이 군상이나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는 이응도적 의미에 좀 더 많은 의미가 깃들어 있는 평화인 것 같아요. 예,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투쟁을 거쳐서 수많은 고독을 뚫고 나온 아주 힘겹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예, 서로에게 정말 기대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연대와 공감의 승리로서의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품을 이제 액자에 끼웠을 때 또 이렇게 멋지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군상이 또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그 속에서 군상을 보면 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응도 작가님의 작품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예,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자체가, 그 작품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치유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과정, 감옥에 있어도 감옥 사람들과 친해지고, 예, 이런 친화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뭔가 멘토가 되어주고, 예,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쳐나셨던 거죠. 본인도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 부분이 바로 개성화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화만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트라우마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숨으려고 해요.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개성화가 뛰어난, 개성화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어디서나 배우고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고 어디서나 정말 감옥에서도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응도 선생님이 이제 감옥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응도 선생님을 챙겨주고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존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죄도 없이 갇혀있고 또 박인경 선생님까지 갇히셨잖아요. 예, 아내분까지 그렇게 갇히셨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건 바로 개성화의 에너지가 아닐까 싶고, 또 개성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더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데 더 높은 자기를 향한 갈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위의 높음이 아니라 권력을 더 획득하는 그런 높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높이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높이이기도 하고 창조성의 높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자기 극복의 드라마는 현대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예,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으로 상황 자체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온기를 주는 것, 그리고 창조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어떤 가장 밝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들 화가의 무기는 바로 그림입니다. 이거는 색 칠해진 부분은 이응도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옛부터 예술가들은 권력자에게 봉사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왔지요. 그러나 현대의 진정한 예술가라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굳게 지키며 민중들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숨을 위협하는데
내 가족들의 생사마저도 위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해내신 거죠. 예.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또 굉장히 인터뷰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요. 사회의 밑바닥을 헤쳐온 여자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대학까지 나왔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대학은 바로 형무소였답니다. 바로 거기서 사회의 구조를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을 갇히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도록 한 그 권력자들이 바로 진짜 도둑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을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응도 선생님은 그래도 화가고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 고아가 많았대요. 전쟁 트라우마 하나도 복차죽했는데 거기다 고아였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먹을 것 당장 하나 얻기 위해서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응도 선생님이 감옥에 처음 갇히셨을 때보다 몇 달 지나니까 또 수백 명이 늘었대요. 그들이 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도둑인가라는 질문한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남다른, 정말 사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본인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본인이 창조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인데요. 피카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카소와 선생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좀 영향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응도 선생님이 피카소야 어디? 하면서 말하자면 피카소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냐는, 자신한테 피카소의 신뢰가 아니라 이응도한테 신뢰가 아니냐는 듯한 말투였고, 피카소야 이제 겨우 추상화 초기 단계에 머무른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럼 영향받은 화가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바다, 또 신뢰했나 보다는 이 기자의 그 생각이에요. 바다? 난 받은 사람 없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이 편안한 대화 인터뷰 속에서도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죠. 굉장히 개성화가 강하신 분이었고, 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르지. 이게 핵심인 거죠. 난 영향을 받는다는 건 몰라. 그냥 나는 그냥 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 진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준 사람은 프랑스 화단에 많지만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만 딱 되면 굉장히 나르시시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몇 점을 그리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300점 되지. 그중 200점은 프랑스에 가 있고 40여 점은 스위스에 가 있고 30여 점은 독일에 가 있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다 와야죠. 그런데 한국에서 전시를 막 못하게 하고 이응도 작가님을 탄압하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못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프랑스 여권을 가지시면 프랑스인으로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통일이 되면 오겠다고. 통일이 돼서 나를 탄압하지 않으면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면 프랑스 여권을 가지면 어디나 여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손쉬운 타협을 안 하셨던 거죠. 이런 곳에서도 성격이 이 개성화의 강한 측면을 느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게 사회화를 위해서는 나쁜 환경일 수 있어요. 주변에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성화를 위해서는 어쩌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환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지만 나 혼자 가야 하는, 정말 불처럼 혼자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어린 시절에 이 체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깎아서 조각도 하고, 눈에 띄는 것이면 뭐든지 주워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료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워다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리는 것이 즐겁기만 했으니까요. 이게 제가 또 좋아하는 블리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블리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한 것과 다르게 해피니스는 상황이 좋아야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뭐 상을 받고, 또는 뭔가 복권이 당첨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해피한 거라면, 블리스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안 좋아도,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도 나의 내면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리스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침내 자기다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색하셨던 분인 거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밌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일부러 버젓이 한복을 입고 다니셨대요. 예. 그러면 당시에 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한복을 입고 다니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더 비난받고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스러운데,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니까, 예. 사람이 너무 당당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나도 그 옷 좀 입고 사진 같이 찍자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그 식민지의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 이렇게 녹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당당함, 그리고 또 어디서 누군가 뭐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한다 그러면 난 차별 같은 거 괜찮아 하시면서 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 난 그런 것 때문에 굴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 강인함이 저에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채 도쿄 시내를 태평스럽게 돌아다니는 이응도 선생님을 누군가 또 멋진 화가 선생님들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해서.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채 도쿄 시내를 태평스럽게 당당하게, 일본인들도 한복 입어보고 싶게 그렇게 걸어올 이 이응도 선생님의 그 삶의 태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용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회상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20대였던 내 아들은 인민군에 끌려간 채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그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는 것을 안 것이 파리에서 지내고 있던 1960년대 일이니까, 프랑스에서 베를린은 가까우니까. 근데 베를린은 당시에 동베를린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직은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베를린으로 간 것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개인적인 이유였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거죠. 완전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한국으로 굳이 초청전한다고 불러서, 사람을 불러서 초대하는 것처럼 사기를 쳐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죠. 너무나 억울한 상황, 억울하다는 단어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은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견뎌내시고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작품을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서울로 납치되어서 스파이죄를 물어 투옥되었던 것이 소위 동베를린이 당시에는 이제 백림이라고 했죠.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화상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그림 아이디어가 창조성이 너무 창조적인 사람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 연필 하나 없는데 자꾸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응도는 처음에는 재료가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밥알이나 고추장, 뭐 도시락 뚜껑, 이 모든 것, 못 하나, 세면대까지 뚫어서 그렇게 모든 재료를, 주변의 모든 일상의 작은 사물들까지 다 재료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자화상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화상에는 작은 글씨로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정말 애잔하면서도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운 날, 너무 추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아무리 이불을 꽁꽁 싸매도 그 이불이 얼마나 얇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냉골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응도 선생님은 그냥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자화상을. 그 상황을 견디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런 것이 승화라는 거죠. 고통을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승화시켜서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 예술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 선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 관객이나 독자들에게 선물일 수도 있고 치유의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투쟁,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든 아무리 재료가 없어도 어떤 에서도 그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매일매일의 투쟁이 개성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까지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조금씩 해방되고 있었는데 그 해방의 기술은 혼자가 아니고 그 뜻밖의 친구들을 만난 거죠. 이 감옥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감옥 사람들이 먼저 이응도 작가님께 환대를 해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그리고 뭐 약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약을 자기는 굉장히 아껴서 먹지도 못하고 있던 약을 이응도 선생님 독방에 혼자서 독방에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고. 그러니까 던져준 거죠. 그 독방의 그 수많은 연결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 그 죄수가 이응도 선생님이 아프다는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자기가 아끼던 약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견디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더 폭발한 거죠. 아, 나 혼자 아니네. 나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감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무엇을 했겠구나. 그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 연대와 공감 속에서 마침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그 자화상인데요. 안양교도소에서 가장 추운 날 이불에 꽁꽁 쌓여서 이렇게 둘러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화상으로 그렸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또 보고 잊어버렸다가 또 보고 이렇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또 인간의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이응도 미술관에서 이렇게 일부러 약간 감옥의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시절의 작품을 여기 이 자화상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감옥 속에서도 피어나는 이 창조성의 무지개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군상들의 모습이 저마다 다른 에너지로 저마다 멋진 창조성과 연대감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여전히 용기와 치유의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신이 아팠을 때 감방으로 들어온 그 약봉지의 감격을 너무나 자세히 묘사하시면서 어떻게 자신이 극복했는지, 어떻게 그 치유의 에너지를 얻었고 그 치유의 에너지로 창조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못 만났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가 낫기를 바라면서 게다가 약 성분도 모르겠죠.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시다니까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약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거인 거죠. 뿌리인 거죠. 인간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에고의 욕망을 탐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것,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 사람이 잘 있기를 바란다는 것, 그건 인간의 아름다움이고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응도 선생님을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창조하는 삶으로 이끈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정은 그를 스파이로 몰아세웠지만 정말 사악하죠. 그래서 그 독재 정권의 음모는 너무 사악했고요. 오히려 힘없는 민중들은 자신을 영웅으로 대우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돕고 정신적 지도로 따르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응도 선생님의 세계관이 이제 더 민중지향적으로, 더더욱 민중지향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방과 감방 사이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말을 하면 하나 걸러 지그재그로 전달되지요. 변소창으로 내보낸 약은 여의사에게 전해졌고 서방을 적은 것이 다시 되돌아오더군요. 이 궁핍한 여자 수감수들은 음식보다도 더 아끼면서 지니고 있던 약을 내가 아프다니까 그 자리에서 내준 거랍니다. 그것도 이응도 선생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이렇게 도움이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예요. 얼굴 없는 도움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인정 넘치는 세계였다고, 감옥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학교였다고 고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차 같은 작품도 바로 그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비로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권력자들보다는 약한 사람들,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쪽에 관심이 갔고 그들 속에 나도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단의 트라우마 한가운데 개인의 트라우마가 연결돼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회 전체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로 정말 우리는 이쪽 끝에 있는 사람과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서로 모르겠죠. 알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상 1986년 작품,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토록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는 모를 수가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 때문에 여기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은 거죠. 누군가의 치유와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그 고마움도 때로는 모른 채 그렇게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극복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비하한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상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들과 함께야, 나도 이 중에 한 명일 거야. 여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당기면, 조금만 내가 이쪽으로 두 걸음만 걸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이은도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장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림입니다. 또 이런 그 장날이나 또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유머와 해악이 있고요. 또 문자 추상 속에서도 그런 평화와 공존과 공감과 연대의 의지가 느껴지나요? 글자들이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이 문자 추상들을 보면은 글자들이 마치 서로를 막 보듬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판을 끼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다정한 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야, 반드시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의 개성화 개념을 문학작품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 이 데미안에서 이응노의 투쟁 또한 그런 데미안의 개성화처럼 느껴져요. 이 문장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나는 그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철자가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게 개성화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셀프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에고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그 삶을 부모님 걱정하느라, 이 나라 걱정하느라, 또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개성화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자유와, 진짜 나였다면, 진짜 나답게 살았다면 나는 어떤 잠재력을, 나는 어떤 재능을 개발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응도 선생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개성화를 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과 놀라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오직 나 자신을 믿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훨씬 어려운데, 바로 그 어려운 개성화의 길을 걸었고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모든 발자국이 개성화의 발자국이고 창조성의 발자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결국 대세나 유행을 따르기 쉬운데 개성화는 개인의 의지와 열정을 통해 80억에게는 80억의 인생 스토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매스미디어나 SNS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생각하도록 만들잖아요. 똑같은 걸 신경 쓰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이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 지나친 포퓰리즘과 자본과 권력으로 획일화되어 버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아니야, 난 내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자 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회화인 거예요. 부자 되세요 하고 말하는 게 그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개성화가 안 된다면. 내 삶의 스토리가 없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영도 선생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자기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되고 더 많이 알려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작품이 너무 많은데요. 파리 사람 이 작품 보고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1976년에 수묵화로 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다니. 그리고 어떤 파리의 핵심적인 풍경을 정말 아이콘처럼 그렸잖아요. 그래서 수묵화로 그린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거기다가 이렇게 이 한자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죽은 1932년 작품인데 이 32년 작품이 바로 이응노 작가님이 이제 수상을 하신 거죠. 입선을 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대나무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는구나. 대가들을 따라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비친 내 마음의 대나무를 그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순간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선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들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비친 내 세상을 그리는 것이 화가의 진정한 창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수 풍경도 저는 이 작품에 진짜 가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실제 작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가슴이 떨리는데 그런 색채. 그래서 점점 더 색채, 저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색채의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시는 느낌을 주고요.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바로 어떤 나에서 우리를 향한 장엄한 예술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거대한 군상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광주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머나먼 외국에서도 나는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한데요. 이 광주를 테마로 한 이응노의 작품은 정말 이거는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조국은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린 조국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가슴속에 커다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자기 자신이 몸소 겪은 직접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머나먼 조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광주에서의 희생자는 바꿔 말하자면 승리자예요. 이게 너무 큰 감동을 줬어요. 영원히 우리들 가슴속에서 그분들은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호소한 자유의 외침은 화가와 시인을 만들었고 역사를 만들었고 또 목표를 만들었죠. 어쩌면 계속 제2, 제3의 광주가 생겨날지도 모르죠. 독재적인 이 사회에 맞서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그때 상황을 이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의 봄에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영화가 그 정도인데 실제 현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제2, 제3의 광주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더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보셨던 거죠. 양심적인 인텔리, 노동자의 자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석입니다. 광주항쟁을 무엇이 보석인지 아셨던 분인 거예요. 예.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광주 항쟁을 계기로 내 그림도 변화되었어요. 이건 화가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화가의 창조성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1967년부터 3년간의 형무소 생활은 아직 내면의 싹이었고요. 거기서 광주항쟁이 더 기폭제가 되어서 어떤 개성화의 가장 커다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 스스로 저 민중 속에 뛰어들어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군중의 외침을 캔버스에 옮겨내고 있죠. 그래서 군상이 그렇게 축제적이면서도 정말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쭉 이렇게 잠깐씩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낸 파리 한복판의 동양미술학교야말로 이응노가 뿌리고자 한 또 하나의 개시아시자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나의 뿌리를 나다움을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 또 서로의 국적과 각자의 처지를 넘어서 결국 인류와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뿌리를 이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다를지라도 머나먼 타국에서도 광주의 원혼들을 걱정했던 이응노의 마음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의 지극한 공감과 연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나 하나의 상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픈 타인의 트라우마를 상처를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고 또 저에게는 글쓰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